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아내도 있고 아내가 있지만 애인도 있습니다. 변명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먼저 저를 유혹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조그마한 사무실에 취직을 했습니다. 10명 정도 되는 직원이 있었고 그 사무실에서 그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의 첫인상은 차가웠고 오피스룩으로 깔끔하게 옷을 입고 뭔가 근접하기 힘든 커리어우먼 스타일이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본 그녀는 매사에 진중했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차분하고 끊고 맺고가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눈웃음을 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 그녀가 저의 사수였습니다. 저랑은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굉장히 멋있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바쁜 시즌이니까 다음 달 중으로 신입 환영회 겸 회식할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요. 저는 환영회 따로 안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하루하루가 흘러갔고 제가 취직한 지 한 달이 되자 사무실에서 신입사원 환영회를 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는데 그녀는 사무실에 있을 때 모습이랑은 다르게 술도 굉장히 좋아하고 주도를 해서 회식 분위기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런 반전 매력에 더 끌렸습니다. 그녀의 주도 하에 비슷한 또래끼리 술자리를 자주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를 포함해서 4명이 고정 멤버인데 저도 그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차엔 횟집에서 거하게 마시고 2차로 맥주집을 갔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갖는 모임이라 조금 불편하거나 분위기가 무겁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다들 말도 편하게 하면서 분위기도 너무 좋고 잘 맞더라고요. 회사의 연장선이 아니라 정말 술이랑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았어요. 같이 술 마시면 재미있고 마음도 잘 맞아 저희는 한 달에 2번씩은 꼭 모임을 가져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셨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술을 또 먹는데 한참 마시고 있는 중에 누가 저희 테이블로 걸어오더라고요.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안 사실인데 그녀는 아이를 가져 일찍이 결혼을 했더라고요. 참 아쉬웠습니다. 그런 그녀의 남편이 가끔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나와 같이 한 잔씩 할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색하게 그녀의 남편과 인사를 하고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같이 술자리를 갖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 육아하고 나가서 일하는 그녀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가끔씩 모임을 갖고 술을 마시는 걸로 뭐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과 친해지고 시간을 많이 보내며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2년 정도 회사를 다니고 저는 더 대우가 좋고 조건이 좋은 곳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직을 하고도 이전 회사 사람들과 가끔씩 만나 술 한 잔씩 하고 그랬습니다. 모임에서 술 한 잔씩 하며 그녀를 볼 때마다 매번 사무실에서 마주하다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뭔가 더 마음이 가고 보고 싶고 그랬어요. 근데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전과는 다른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뭔가 더 끈적여지고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니 그 마음을 마음껏 표출하지 못했죠. 그러다 저도 옮긴 직장 상사분이 소개팅 주선을 해주셔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그녀는 제게 연락을 더 자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외롭다는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이제 지켜야 할 가정이 있기 때문에 망설여졌습니다.
저도 그녀에 대한 마음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 이 마음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죠. 바쁘게 지내다가 오랜만에 모임에 나갔는데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이주임이 발라드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녀가 제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가 같이 춤을 추자고 하더라고요. 제 목덜미에 손을 두르고 그녀와 저는 춤을 추었습니다. 처음에 그냥 쭈삣거리며 있었는데 그녀가 제 귀에 대고 속삭이더라고요. 나는 바람 피는 사람들이 요즘 이해가 되더라. 스릴 있고 좋잖아. 그러면서 그녀는 조금 더 저에게 밀착을 해왔습니다. 술을 마시기도 했고 분위기와 그녀의 말에 저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쪽으로 그녀를 돌리고 그녀의 골반 밑쪽으로 손을 대니 미소와 함께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녀와의 댄스 타임이 끝나고 자리에 앉았고 다들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못 가누더라고요. 그녀와 저는 눈빛을 교환했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녀는 서로 애써 눌러왔던 마음을 표현했고 뜨겁게 키스를 했습니다. 각자 가정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 더 짜릿해졌어요. 룸으로 돌아갔을 때 다들 누워있어서 사람들을 깨워 집으로 보냈고 남은 우리 둘은 남아있는 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그 후에도 종종 모임이라는 핑계로 그녀와 단둘이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면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따로 우리 사귀자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토요일도 가끔씩 근무를 하는데 쉬는 날에도 출근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녀를 만났어요. 저희는 외곽 조용한 곳으로 나가서 손도 잡고 어깨동무도 하고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는 외곽 쪽으로 나오니 저희는 거리낄 게 없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자연스럽게 입을 맞추고 정말 누가 봐도 어느 연인들이랑 다를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 힘껏 사랑을 나눈 후 돌아갔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좋아졌습니다. 서로의 배우자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못해주는 걸 서로 채워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밖에요. 집에 와서 아내를 보고 있자니 미안하긴 하지만 그녀와의 쾌락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임에서 사람들이랑 술을 마실 때 저희도 모르게 둘이서만 있을 때처럼 행동이 나와 조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술을 마시다 이주임이 담배 한 대 피러 가자고 얘기를 해서 나갔더니 그러더라고요. 형식아, 너 혹시 한주임이랑 그렇고 그런 거 아니지?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행동 똑바로 해라. 둘 다 가정 있잖아. 잠깐 그럴 수는 있는데 너무 오래 가면 나중에 둘 다 힘들다. 적당히 잘라내. 우리 모임 그동안 좋았잖아. 괜히 서로 불편할 일 만들지 말자.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사수였다 보니까 친한 거지. 걱정 마세요. 그래, 네가 아니라면 내가 더 할 말은 없는 거고. 조심하라고. 꼬리가 길면 밟힌다더니 아무래도 저희가 너무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조심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잘 만나다가 들키니 심장이 쫄깃해지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육체적 사랑보다 이제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서로의 가정을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오래 만나고 싶은데 저희의 욕심인 걸까요? 잘못된 행동과 길이라는 걸 알지만 이미 이렇게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걸까요?
주변에 보면 다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들어서 잘 만나던데. 저희가 정말 나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30대 여성입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게 딱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유난히도 반짝이는 액세서리를 좋아하던 소녀였어요. 제가 비즈공예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외국에서는 이미 비즈공예사들이 대접받는 직종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시장이 크지 않아 많은 돈을 벌지 못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언젠가 우리나라 최고의 비즈공예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어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직종을 선택한 사람들은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거든요. 비즈공예를 딱히 배울 곳도 없는 우리나라 여건상 유튜브를 통해서 외국 영상들을 보며 연구하고 배워나갔어요. 조그만한 재료 하나조차도 외국 제품을 써야 하는지라 벌이가 없는 상황에서 제 꿈을 이어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 뒤에서 제 꿈을 응원해주던 사람이 바로 우리 엄마였어요. 엄마는 제가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항상 뿌듯해하셨어요. 본인은 먹고 살기 바빠서 하고 싶은 일을 못했는데 하나뿐인 딸이 꼭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성공하길 바라셨어요. 넉넉치 않은 형편에도 항상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셨죠. 그런 엄마의 기대에 꼭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밤낮 모르게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일이 제 배필이 될 남자와 사랑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비즈 재료를 싸게 사야 했던 저는 직접 발로 뛰며 도매상을 뻔질나게 드나들었거든요.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재료상을 하던 그와 2년 넘게 거의 매일같이 얼굴 보며 지내다 보니 사장과 고객으로 시작된 관계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비즈 공예사와 비즈 재료상의 만남을 주변에서 이런 운명적인 만남이 어디 있느냐며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좋은 재료를 싸게 쓸 수 있어서 작업에도 큰 도움이 되었죠. 1년의 연애 후 저희는 축복 속에 결혼하게 되었고 그렇게 행복할 것만 같던 결혼 생활은 신혼 2년 차에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1년간 겪은 시어머니는 약간 특이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크게 부유한 것도 아닌데 늘 명품을 들고 다니고 항상 고급 식당만 가려고 하는 통에 가족 외식 한번 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부족함은 없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평범한 직장인이셨는데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어디 나가면 부잣집 사모님처럼 행동하셨어요. 그 때문에 저도 돈 많은 연기까지 했어야만 했거든요. 결혼 후 시어머님께서는 본인의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해준다며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그 자리는 그야말로 부잣집 사모님들의 골프 모임이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였죠. 온갖 명품 이야기, 남편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사모님들 사이에서 저는 그저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분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근수 엄마 눈에 차려면 보통 집안이 아닐 텐데. 세탁소 하는 부모님이 부끄러웠던 건 아니었지만 그 분위기에서 제가 저희 부모님이 세탁소 한다는 소리가 선뜻 나오지 않아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옆에 계시던 시어머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셨어요. 예, 무슨 소리니? 내가 무슨 조건 보고 결혼시킨다고. 우리 사돈 그냥 작은 공장 하셔. 지방에서는 꽤 건실한 회사라고 하더라고. 사돈보다 우리 며느리가 진짜지. 너희 비즈공예라고 들어봤어? 우리 며느리 비즈공예사야. 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각종 전시회도 출품하고 해외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야. 듣는 순간 정말 띵했는데요. 우리 집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유명한 공예사라니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저도 순간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은 그런 거짓말을 해놓고도 집에 오는 내내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않더라고요. 이번 한 번뿐이겠지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그 후로도 시어머니의 허세와 거짓말은 멈출 줄은 몰랐어요. 얘야, 저번에 봤던 내 친구 중에 이번에 딸이 결혼한다는데 너한테 작품 하나 부탁하더라. 거 봐라. 내가 그런 부잣집 친구들 두니 너한테도 다 도움 되잖아.
인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작품 의뢰로 들어오고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재료값만 4, 5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냥 선물로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하마. 그 후로도 시어머니 친구분들은 저에게 작품 의뢰를 많이 해주셨고 덕분에 제 수입도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저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도움을 주려는 정도로 생각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오랜만에 카페에 앉아 작품 스케치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치더라고요. 어머, 근수 엄마 며느리 맞죠? 저번에 비즈 작품 잘 받았어요. 역시 외국에서 배우고 와서 달라도 확실히 다르더라고. 우리 딸도 이쁘다고 좋아했어요. 이번에 하나 더 주문할까 했는데. 저번에 만나 뵀던 어머님 친구는 작품을 잘 받았다며 또 의뢰할 수 있느냐고 하시면서 정말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저번에 200 줬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주면 되겠죠? 싸게 줘서 고마워요. 200만 원이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내 작품을 200 주고 사셨다는 이야기에 저는 황당하게 그지없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시어머니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저번에 제 작품을 200만 원에 파셨어요? 그건 네가 어떻게 알았대? 외국 비즈 공예사들 작품 보니까 그 정도 하더라. 너도 곧 그렇게 될 건데 그 정도 받아야 하지 않겠나 싶어 받았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린지 200만 원에 팔았다 치고 그럼 나한테는 왜 재료값만 준 건지. 어머님, 제 작품 한 개에 10만 원에 팔고 있어요. 저 외국 대학 나오지도 않았고 외국에서 유명한 공예사도 아니잖아요. 제 이름이나 명예 보고 주문하는 건데 그걸 200만 원에 팔면 사기예요. 사기? 너 CM이를 사기꾼 취급하는 거니? 기껏 며느리 기죽지 말라고 그렇게 소개해줬더니 네가 진짜 능력 있는 애였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할 것도 없지 않았겠니? 그리고 그 사람들이 200씩 준다는데 안 받니? 어머님, 저는 제 일에 자부심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고요.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꼴랑 이거 만들면서 자부심?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이 정도 했는데 월 200밖에 못 벌면 그건 재능이 없는 거야. 너 따위가 무슨 공예를 한다고. 그것도 재능 있는 애들이 하는 거지. 맨땅에 헤딩해가며 열심히 해오던 저를 무시하고 비참하게 짓밟는 어머님에게 큰 소리라도 치고 싶었지만 너무 뼈 때리는 말이었습니다. 비즈 공예를 시작한 지 5, 6년이 지났지만 고작 월 수입 200버는 수준으로 생활비 내기도 빠듯한 수준이었죠. 어머님과 언쟁한 후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돈 벌 기회가 있는데 고작 자존심 때문에 그런 기회를 날려버리냐며 오히려 저를 타박하더군요. 엄마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걸 왜 못 팔겠다는 건데. 답답해서 참. 어머님께서 나를 외국 대학 나온 유명 공예사로 소개하셨으니까 그분들이 그 돈 주고 사겠다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파는 건 사기야, 사기. 난 그런 식으로 내 작품 팔고 싶지 않아. 원효대사 해골물도 아니고 고작 10만 원 남짓한 제 작품이 외국에서 공부한 유명 공예사라는 닉네임이 붙자 수백만 원 주고도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선다니 지금까지 내가 뭐 했나 싶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죠. 시어머니의 거짓말들로 생기게 된 갈등은 결국 남편과 이혼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 일 이후에도 시어머니의 부잣집 사모님 행세는 계속되었고 그때마다 저는 해외 유학파 며느리가 되어드려야 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이렇게 계속 누군가에게 거짓말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거짓말 하다 보면 계속 거짓말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이번 기회에 저랑 같이 심리치료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너 지금 날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니? 우와, 이 며느리가 CM이를 정신병자 취급하네. 어머님께서는 본인을 정신병자 취급한다며 길길이 날뛰시는 바람에 저는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흥분한 모습으로 집으로 들어와 소리치더라고요. 너 우리 엄마한테 정신병자라고 했다고? 너 미쳤어?
진짜 이게 네가 우리 엄마 병원에 쳐넣는다고 했다면서? 도대체 시어머님께서는 남편에게 어떻게 말했길래 저러는 건지 제 이야기는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때릴 기세로 손을 드는 남편의 모습에 더는 이 남자와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길로 짐 싸들고 집을 나왔어요. 제가 이혼 소송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 문자 한 통이 왔더라고요. 너 내가 충고 하나 하는데 너같이 재능 없는 애는 그런 일 못해. 그냥 식당 가서 그릇이나 닦어. 시어머니의 마지막 문자와 함께 결혼 3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혼 이후 시어머니의 마지막 문자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군요. 분하기도 했지만 진짜 내가 재능이 없는 건가 싶은 생각에 한동안 공예 작업에 손도 대지 못하고 부모님이 하시는 세탁소를 도우면서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비즈공예 작업하는 모습을 좋아하시던 엄마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하루는 세탁을 배달하고 돌아오니 엄마는 통장 하나를 내미시더라고요. 연희야, 너 계속 이렇게 살 거니? 너 아직 30밖에 안 됐어. 네 꿈이 있잖아. 꿈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 줄 아니? 엄마는 네가 그 꿈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 이 돈 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떠니? 누가 뭐래도 엄마는 네가 만든 비즈 작품이 제일 이뻐. 언젠가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줄 거야. 엄마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무엇도 아닌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한마디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마련해준 돈으로 작은 작업실을 구했고 미친 듯이 일했어요. 정말 지칠 때마다 전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문자를 보며 스스로 다짐을 하고 또 했어요. 볼 때마다 차오르는 분노는 오히려 제 목표의식을 명확하게 해줬고 오직 비즈 공예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사람도 만나지 않고 작업실에만 2년을 박혀 살았습니다. 점점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들이 당선되면서 비즈 공예사로서의 이름이 알리기 시작됐죠. 무엇보다 해외에서도 제 디자인에 관심을 가져주면서 해외 진출까지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돈 걱정 없이 작업할 수 있게 되었는데 나름 비즈 공예사에서 이름이 알려지게 되자 저에게 배우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친하게 지낸 공예사님들과 후진 양성을 위한 학원도 차리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예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학원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학원 원장까지 되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품어온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꿈을 이루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신 엄마가 환갑이 되셨죠. 마음 먹고 좋은 선물 해드려야겠다 싶었고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언젠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던 그 여자를 마주치게 된 거예요. 엄마 선물을 사고 잠깐 라운지에서 같이 간 친구와 커피 한잔 하고 있었는데 함께 온 친구는 마치 못 볼 사람처럼 본 것처럼 깜짝 놀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야, 저 사람 네 전 시어머니 아니야? 친구의 손가락 방향을 따라간 그곳에는 전 시어머니와 그 부잣집 사모님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보는 순간 정말 제 속에서 무언가 저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리고 그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오랜만이시네요, 어머님. 이혼한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꽤나 당황하는 눈치였죠. 어머, 네가 웬일이니? 네가 여길 어떻게 들어왔니, 얘? 여기 VIP 라운지에 아무나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여전하시네요. 입만 열면 거짓말에 허세. 아직도 부잣집 사모님 뒷공무니에 붙어서 졸졸 따라다니시네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아니,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따라다녔다고? 나도 여기 VIP라고. 아직도 여기 사모님들한테 거짓말하고 계세요? 어머님이 돈이 어딨다고요? 여기 VIP라고요? 매번 카드 안 들고 왔다고 사모님 들어올 때 섞여서 같이 들어오면서 그것뿐이에요? 사모님들 혹시 그거 아세요? 사모님들하고 명품 쇼핑할 때 사고 나서 다음날 환불하러 오시는 거. 아참, 혹시 그건 아시려나? 저 외국 대학 출신도 아니고 해외에서 유명한 공예사도 아니었는데 사모님들 만날 때마다 작은 거짓말 때문에 연기한다고 고생했네요. 제가 10만 원에 팔고 있었던 작품 사모님들한테 200만 원 받았더라고요. 그 덕에 제가 저 집안 구석에 나와서 진짜 200만 원 받는 공예사가 되었지만요.
순간 그곳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그 여자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어머님의 마지막 문자 덕분에 제가 진짜 어머님 거짓말이 현실이 되었어요. 항상 고맙게 생각할게요. 그리고 허언증 그거 정신병이에요. 빨리 병원 가서 치료 받으세요. 친구와 라운지를 나오는데 사모님들한테 울면서 변명하고 있는 꼴을 보고 있자니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에서야 제가 3년 동안 그 문자를 지울 수 없었던 이유를 알 것만 같았습니다. 라운지를 나서면서 그 문자 깔끔하게 지우고 나니 모든 게 마무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열심히 살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 같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능력도 없이 못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기죽지 마세요. 저도 저보다 더 능력 있는 후진 양성을 위해 그리고 제 꿈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겨울에 3년 같이 살던 남자와 이혼했습니다. 저희 둘 사이에는 아이도 하나 있었으니 당연히 이혼 결심하기까지 쉽지 않았죠. 주변에서 나이 생각하면 참으라고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람핀 남자랑 죽어도 같이 못 살겠더군요. 얼굴만 봐도 속이 뒤집어지고 이렇게 속 끓이며 살다가는 내가 다 죽겠다 싶어서 갈라서기로 마음 고쳤고 시댁 쪽에도 알렸는데 마무리가 그리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위자료도 받았고 재산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참 아까우셨나 봐요. 끝까지 위자료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그렇게 양육권 문제까지 나오게 되었고 저에게 양육비 주는 게 그리도 억울하신지 전 남편이 시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러니 위자료도 그렇고 재산을 나눌 때도 그게 다 시부모님 돈이라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러니 양육비 문제도 그냥 넘기지 않았죠. 아이 하나 키우는 게 무슨 돈이 그렇게 드냐면서 밤낮으로 저를 들들 볶아대는 통에 사람 혼을 쏙 빼놓고 심지어 저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잘 자고 있는 아이를 데려간다고 불쑥 나타나질 않나 아이 앞에서 못할 짓 많이 하셨죠. 덕분에 결국 양육권 포기하고 나왔고요. 이혼했을 당시엔 34살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육아하느라 거의 집에만 있었고 틈틈이 시댁 가게를 도와준 건 말곤 없었어요. 그러니 이혼 후 밖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땐 막막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친한 친구가 카페를 운영해서 이혼 후 친구 도와주며 지냈었는데 저보고 카페 차려보는 게 어떻냐면서 이쪽 일은 친구가 알려줄 수 있다고 하길래 친정집에서 지내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 위자료 받은 돈도 그대로 있던 상황이라 저도 카페를 차려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돈으로 카페를 차리기에는 손바닥만한 가게, 그것도 구석진 곳 아니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고 그런 곳을 차려봐야 망할 것 같아서 그때부터 지방을 다니며 카페를 할 만한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저곳 살펴보다가 직장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았는데 건물도 허름하고 오래돼 보이긴 했어요. 혹시나 해서 부동산에 들어가 알바했고 카페 이야기를 하자 딱 좋은 곳이 있다며 어디 국밥집 앞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근데 규모가 상당히 컸거든요. 이렇게 넓은 가게는 필요 없을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그 국밥집 옆에 조그맣게 빈 가게가 있었고 그곳 주인이 국밥집 사장님이라면서 예전에 거기가 분식집 하던 곳이었는데 장사가 잘 안 되고 접고 나갔다가 비어있게 된 지 한참이라고 하시길래 카페 하는 친구랑 같이 와서 보기로 했고요. 그렇게 그곳에서 터를 잡고 카페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장사가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옆에 있는 국밥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쪽 건물로는 아무도 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몇 달을 마음고생하며 지내다가 국밥집 사장님도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가게 리모델링을 했고 그러다 보니 손님은 더더욱 없었죠. 리모델링 공사하는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고 말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 공사하는 아저씨 한 분이 저희 카페로 오시더니 냉수 한 잔 얻어먹을 수 없겠냐고 하셔서 날도 후덥지근하길래 얼음 잔뜩 넣어서 물 한 컵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거기 일하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저희 카페에서 물 좀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공짜로 달라고 했죠. 카페 근처에 아무도 없는 것보단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뭘 맛있는 거 먹는 것처럼 보이는 게 카페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얼음을 달라는 대로 다 드렸습니다. 나중에 국밥집 사장님이 와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저보고 정말 고맙다고, 어쩜 마음 씀씀이가 요즘 사람답지 않게 따뜻하냐고 하시더니 다음날 가게로 생수 몇 박스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얼음 배달 왔다고 어디다 두면 되냐고 하길래 알고 보니 국밥집 사장님이 보내셨던 거였어요. 근데 저희는 제빙기가 있어서 괜찮다고 필요 없다고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그 얼음 배달은 아저씨가 저희 카페 옆을 나란히 앉아서 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는 요즘은 생수도 돈 받고 팝니까? 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그것 때문에 요즘 속이 말이 아닌데 얼음 파는 아저씨가 할 소리는 아닌데요 했죠. 그러자 그 아저씨는 혼자 웃기 시작하더니 그럼 나도 그 물 한 잔 사 먹어 봅시다. 얼마요? 이러길래 저도 오기가 생겨서 공짜라고는 못하고 1,000원이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1,000원을 주며 한 잔 달라고 웃으면서 말하길래 당당하게 그 돈 받고 얼음 가득 채워다가 제일 큰 컵에 따라서 줬습니다. 그 아저씨는 그 차가운 물을 한 번에 다 입에 털어넣더니 얼음 넣은 물이 엄청나게 시원하고 맛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이후로 계속 오는 겁니다. 그 얼음집 아저씨가 점심만 되면 찾아와서는 저보고 냉수 한 잔 사 먹으러 왔다고 1,000원짜리를 꺼내는데 이제 와서 공짜라고 하기도 그렇고 돈 받고 팔았죠. 옆 가게 리모델링 하는 내내 찾아온 것 같아요. 내가 만만해서 저러나 싶어 단 한 번도 웃은 적도 없고 사적인 일로 와도 절대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었을 때 공사도 마무리되었어요. 옆 가게 리모델링이 잘 돼서 그런지 찾아오는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덩달아 저희 가게도 손님이 늘었습니다. 그 전까진 매달 적자만 나다가 처음으로 수익이 생겨보기도 했고요. 물론 그 아저씨는 꾸준히 찾아왔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돈 받지 않겠다고 날도 선선해져서 얼음 장사도 힘들 텐데 그냥 드리겠다고 했더니 저보고 자기 얼음 장사 아니라고 막 웃는 겁니다. 그때 얼음 배달은 친구 부탁으로 온 거고 자기는 원래 떡집을 하고 있다면서 부모님 대대로 물려받았다고 하며 자기 이야기를 쏟아내길래 무슨 저렇게 말 많은 남자가 있나 싶어서 무시했습니다. 한동안 저희 카페는 그럭저럭 잘 되었어요. 옆 가게 손님이 늘어나는 만큼 저희 카페도 수익이 늘어났으니까요. 그런데 길 건너편에 대형 카페가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면서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뭔가 차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커피 말고도 뭔가 더 있어야 한다 생각해서 케이크를 팔아볼까 하다가도 너무 비싸고 뭐가 없을까 고민 끝에 떡을 같이 팔아보는 게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 아저씨 영향도 크긴 했어요. 매번 저희 가게에 오면 떡집 자랑을 그렇게나 늘어놓고 갔으니까요. 거기다 물건을 좀 받아다 같이 팔아볼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저씨 연락처도 받았고요. 근데 문제가 커피랑 어울리지 않았어요. 달짝지근한 커피랑 같이 먹기 좋다며 그 아저씨가 파는 법을 말해줬는데 커피랑 먹기엔 너무 밋밋했습니다. 결국 이것도 아닌 건가 싶었죠. 제가 시큰둥하니 그 아저씨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종류의 떡은 다 갖고 와서 저보고 먹어보라고 이건 괜찮지 않냐면서 제가 아닌 것 같다고 하면 엄청 상처받아서 돌아갔고요. 그래도 짜증 한 번 내지 않더군요. 그나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건 찹쌀떡이었는데 속에 팥 대신 다른 걸 넣어보자고 생각해서 제 친구에게도 물어보고 레시피도 찾아보다가 그때부터 크림떡을 팔아보기로 했습니다. 안에 크림을 꽉 채워서 먹어보니 맛있었거든요. 겉에 찹쌀 반죽은 그 아저씨도 너무 크게 했어요. 만두피처럼 찹쌀떡을 펴서 크림을 넣고 빚는 거라 밤마다 제가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크림떡 반응이 너무 좋아서 매출도 예상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돈 벌어서 제일 좋아했던 내 아들에게 이쁜 옷 입히고 맛있는 거 사 먹이고 주말마다 만났는데 그날만 기다렸습니다. 만나면 제일 먼저 옷부터 사입히는데 그때 이곳저곳 꼼꼼히 살펴보기도 했고요. 직원이 없어서 저 혼자 모든 걸 해야 했지만 몸은 힘들어도 주말만 되면 다 풀렸어요. 근데 손님이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나면서 커피는 문제가 아닌데 혼자서 크림떡 만드는 일이 너무 벅찼습니다.
그때부터 그 아저씨를 자주 부르게 되었어요. 거의 매일같이 카페에 찾아오길래 할 일이 정말 없나 보다 싶어서 딱한 마음에 아르바이트 경험을 해보라고 했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정말 잘하는 거예요. 곰발바닥같이 생긴 손으로 어찌나 잘하는지 양 조절을 못해서 그것만 잡아줬을 뿐 나머지는 알아서 척척 잘하더군요. 그래서 평일엔 가게 마치면 그 아저씨랑 둘이서 카페에 남아 크림떡을 만들었습니다. TV를 틀어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친해지기도 하고 그 아저씨 이야기도 듣고 그때 나이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저는 솔직히 저보다 10살은 더 많은 줄 알았는데 저랑 4살 차이밖에 안 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노안도 그런 노안이 없었어요. 저희 둘 다 40대라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초반이었고 그 아저씨는 후반이고 같이 수다 떨며 만드니까 덜 힘들고 지루하지 않아서 좋긴 했는데 남의 집 남자를 저녁마다 부르는 게 너무 신경 쓰여서 한번 물어봤더니 결혼은 못했다고 예전에 파혼당하고 나서 혼기를 놓친 것 같다며 혼자라고 하길래 그때 맘고생이 심해서 저리 늙은 건가 싶더군요. 매일 붙어있진 않았어요. 그 아저씨 일이 바쁘면 안 오기도 했고 못 오게 되면 자기가 집에서 만들어다가 저에게 가져다 주기도 했으니까요. 나중에는 납품 비슷하게 그래서 떡집에서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걸 제가 팔고 동업 비슷하게 꽤 오랜 시간 함께 했습니다. 카페 매출도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돈도 모으기 시작했고요. 열심히 모아서 우리 아들 다시 데려오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아들이 아니라 다른 게 오더군요. 전 남편이 8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부터 알고 있긴 했어요. 저희 가게 반대편에서 누가 계속 쳐다봐서 누군가 했더니 전 남편이었거든요. 근데 들어오지만 구경만 하듯 지켜만 보길래 민망해서 그런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저희 카페 장사가 잘 되는지 확인하러 왔던 거였습니다.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긴 했죠. 주말에 아들에게 줬던 용돈도 전 남편이 뺏었다고 했을 정도로 사정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았거든요. 역시나 그날 밤 가게 정리하고 혼자 크림떡 만들고 있는데 전 남편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제 맞은편에 앉더니 그동안 잘 지냈냐고. 자기가 반성도 많이 하고 너무 그리웠었다, 혼자서 외로웠었다 하는데 찾아온 용건이나 말하고 나가라고 잘랐어요. 근데 계속 제 앞에서 실실 웃으면서 저보고 외롭지 않냐고 역겹게 그러는데 잊고 지냈던 예전 기억도 다시 살아나고 나가라고 소리쳐도 능글능글 제 근처를 맴돌고 그래서 화장실 간다고 일어나 그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빨리 가게로 와달라고 하고 다른 말 없이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5분도 지나지 않아서 가게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리더니 카페 문이 부서질 듯 문을 열어젖히면서 뛰어들어오는 겁니다. 그 아저씨였어요. 저는 보자마자 전 남편에게 그랬죠. 외롭긴 누가 외롭냐고, 전혀 생각 없다고. 나도 매일 밤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에 전 남편은 엄청 놀란 표정이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더 놀란 것 같았네요. 근데 전 남편은 그 아저씨를 뚫어지게 보더니 저보고 바다까지 갔냐며 저딴 늘다리를 만나냐고 저에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저보고 가볍다, 싸 보인다, 돈 때문에 그러냐,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치욕스러운 말을 뱉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에 저는 넋이 빠져 있는데 그때 그 아저씨가 냅다 달려오더니 전 남편 입을 손으로 틀어막는 겁니다. 터진 주둥이라고 어디서 그런 험한 말을 하냐면서 멱살도 아니고 전 남편 입을 막는 모습이 참 순박해 보이긴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멱살을 잡긴 했어요. 그 아저씨가 전 남편을 번쩍 들어올렸거든요. 힘 좋은 건 예전에 얼음포대 들고 올 때부터 알아보긴 했는데 머리가 천장에 닿을 정도로 순식간에 들어올리는데 전 남편은 공중에서 아둥바둥거리고 있고 경찰에 신고한다면서 소리 지르더군요. 저는 전 남편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벌금이든 합의금이든 내가 다 낼 테니까 아주 반죽을 해버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아저씨는 정말 반죽을 할 기세로 남편 팔을 붙잡고 흔들었고요. 그렇게 10분 이상 실랑이를 벌이다 전 남편이 자기 발로 가게를 나갔고 얼마나 용을 썼는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덜덜 떨면서 가게 문도 간신히 열고 나가는데 제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는 저랑 남아서 다음날 팔아야 할 크림떡을 만들고 갔고요. 힘을 별로 안 썼는지 잘 빚더라고요. 저보고 누구냐, 무슨 일이냐 묻지 않길래 저도 할 말만 하고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전 남편을 얼씬도 하지 않았고요. 근처에 나타나면 가만 안 두려고 했는데 저번 일 때문에 그런지 못 오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번에 한번 제대로 털고 나니 마음이 한결 후련해지더라고요. 얼마 전 남편 엄마가 연락이 오더니 저보고 양육비를 다시 정해야 하지 않냐며 돈을 그렇게나 많이 번다고 하는데 양육비 다시 정하자고 하길래 그러자고 했어요. 양육비 말고 양육권 말이죠. 그래서 저희 아들 데려오려고 준비 중입니다. 예정보다 많이 당겨지긴 했지만 저희 아들도 엄마랑 지내겠다고 하고 경제 사정도 이제는 제가 더 안정적이니 법원에서 재조정 받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 아저씨하고는 예전에 똑같이 지냅니다. 제 친구는 자주 만나보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 얼굴 보니까 결혼 뒤에 일들이 진절머리가 나서 그냥 이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아주 나중에 제 아들도 성인이 되고 그때도 이런 사이가 유지된다면 그땐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재혼은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못 보낸 시간도 보내고 당분간은 그렇게 지내려고요. 이혼하고 혼자 지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나 길어졌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